예, 오늘은 최혜병 특검법이 부결됐는데 우리가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부결돼도 문제, 부결 안 돼도 문제, 윤석열에게는 말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따가 시사방송에 좀 하시고,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부결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거부권은 우리 네. 헌법 정신 기본, 그러니까 공과 사회 분리, 우리가 여러 이를테면은 뭐 겸직을 금지하게 한다든지, 뭐 국회의원들에게 주식 신탁을 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공익과 사익은 구별하는 게 우리 법의 기본 질서예요. 근데 본인이 피의자인 법에 대해서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저는 그 자체는 대단히 중대한 헌법 질서 위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네. 그걸 국힘이 그걸 이제 수용한 것이죠. 결국은 국힘도 저는 그렇죠. 같이 탄핵시켜야죠. 네. 법리적으로 탄핵 맞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거부권 행사했다면 그렇죠. 그 자체가 탄핵입니다. 자, 오늘 나오신 이유는 다른 내용인데요. 자, 일단 들어보세요. 윤석열 탄핵 사유이기도 합니다. 세 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아이고, 송기효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푸른 나무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총선 때 지지해 주신 우리 시청자님께 감사합니다. 네. 뭐 낙선하고 보니까 당선된 숫자보다 꼭 돼야 되는 사람들 낙선한 게 더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어제 지금 한 달이 지났지만 지지해 주신 분들 계속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락시장 우리 노점하신 분들이 버스 4대로 모처럼 단합대를 가시는데 한 분 한 분 손잡고 인사드리는데 막 눈물 글썽이 분들 계시고 그래서요. 예, 여전히 저도 그런 아픈 마음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이유는 짧게 네. 라인 사태, 어제 그제 윤석열의 태도 이런 것들을 모아서 국제 통상 전문 변호사로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한중일 정상회담, 요즘에는 한일중이라고 하대요.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라인 야후 사태가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다뤄져야 한다라고 저 토론회에서 주장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네. 송기효 변호사가 네. 주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거죠. 그 국제법적으로 정상들끼리 만나 해결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중 회담에서 이걸 정식으로 다뤄라. 그 이야기를 제가 처음으로 제기했는데 다루긴 다뤘어요. 근데 예. 대단히 잘못 다뤘어요. 예. 아주 나쁘게 다뤘죠. 한일 투자협정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거는 굳이 뭐 복잡한 국제법 협정 이야기까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중국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뭐 기술 탈취하고 뭐 경영권 뺏어가고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근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이 라인 사태는 한일 관계와 별개 사안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일본 사람이거나 일본의 어떤 물리적인 빚을 지고 있거나 이렇잖아면 이럴 수가 없다. 뼛속까지 네. 철학이 없어요.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개념,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계속해서 한 2년 동안 주장해 왔던 거거든요. 저 정도면 윤석열이 물리적으로 일본에 빚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친일 성향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빚이 있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의혹이 뭐냐면 윤석열의 대선 자금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게 뭐냐. 그 당시 하루에 1억씩 들어갔답니다. 경선에. 근데 그 전에 그 일본 회의에서 아베가 한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뭐냐면 한국의 정권교체가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럼 일본은 강 건너에서 부교용하듯이 보고만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 과거사라든지 강제동원,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것들 다 보면 윤석열은 뭔가 빚을 진 사람처럼 쩔쩔매고 있잖아요. 저는 단지 일본만이 아니라 미국도 저는 움직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네. 한일 관계와 별개 사안이 맞습니까? 아니요. 제가 이제 한중 회담에서 반드시 다뤄야 한다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뤄야 된다는 이야기였죠. 이렇게 아베가 아니죠. 기시다 총리가 앞에 있으면은 그 총무성이 이른바 행정지도라는 게 그 지분을 넘겨라는 이야기인가 아닌가 물었어야 되고요. 예.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야 되고요. 그 답변을 듣고 나서는 반드시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지분 조정으로 가면 한일 간에 심각한 중대한 상황, 심각한 위기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정반대로였죠. 이를테면 지분 조정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그 이해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이렇게도 봐요. 독도는 한국 땅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국 대통령이 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 촉발 문제 시작이 일본 총무성의 불법적인 굳이 누가 어려운 국제법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까 제가 중국과 같은 행위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일본 법이든 국제법이든 위반하는 행위죠. 그래서 거기서 촉발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단지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경제 네이버의 근로자, 주주, 네이버 회사 그걸 넘어서서 우리 국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시다 총리를 만나면 물었어야 되죠. 기시다로 하여금 답을 하게 했어야 됐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한일 관계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국제법에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라고 그 한마디만 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시다가 누굽니까?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수십 차례 말한 그 장본인이 기시다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 국가라고 그렇게 오명을 뒤집어 씌운 그 장본인이 앞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나라가 일본 지식인들도 이 문제는 중국도 이렇게 한다, 중국처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기시다 총리에게 물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분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냐. 총무성이 그 행정지도라는 게 뭐냐 물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서면으로 보면 자본관계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면의 그 내용 자체도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기시다가 자기 입장을 내놓게 만들었어야 됐죠. 근데 오히려 자기가 먼저 지분 조정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한일 관계, 외교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렇게 다룰 바에야 아예 안 끄는 것이 낫죠. 반대로 그렇게 따지면 일본한테 확신을 줘버리는 행동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지금 이따 제가 그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리 바로잡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다 놓쳤던 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뭐 좋은 말로 표현하면 일본 친하기. 네. 거기에 우리 관료들이 그 눈치보느라고 제대로 개입 못했단 말이죠. 근데 아예 대통령이 직접 이제 나서서 이게 외교관계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나서면 개입의 여지가 완전 사라지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따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법을 만들든 뭐 하든지 해서 합법적으로 뺏어갈 수 있는 명분을 줘버렸다. 그렇죠. 네. 네이버를 오히려 네이버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벽을 국가가 세워줘야 되는데 벽을 스스로 누가 걷었느냐?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특이하네요. 사람가 걷어버리고 네이버를 완전히 노출시키고 고립시키고 대단히 잘못된 그런 그 외교를 한 거죠. 변호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그 관점에서 보면 더 확실해지지 않아요? 뭔가 빚진 게 있으니까 이러지. 너무 일관되어 있어요. 외교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살짝은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정도인데 말하자면 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 정부가 나서가지고 지분 정리해. 이건 너무 뜬금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 지금 처음 그 일본 자료를 미리 보내드렸는데요. 자,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중요하죠, 그죠?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어요. 저거예요, 저거 예. 지금. 일본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지난주에 나온 최신 문서인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일본어로 여러 가지 써져 있는데 지금 바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일본의 이 전문 부처
그러니까 개인정보와 가장 밀접하고 개인정보 자체를 다루는 일본 기관이 하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기관에서 총무성처럼 지분 정리하라는 게 아예 없어요. 당연하죠. 개인정보 관련된 사안인데 무슨 네이버의 지분이 어떻고 경영권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총무성의 이른바 행정지도에는 자본관계 이렇게 지분 문제가 들어가 있지만 이 부처의 그러니까 이 사안의 주무부처 전문부처의 행정지도에는 그런 내용이 아예 없다. 그러니까 초법적인 거죠. 그렇죠. 법에도 없는데 이것도 보면 일본 정부가 라인 사태 조사 협조 가능성을 문의해서 이게 이례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위원회에서도 저렇게 답을 했더라. 저는 네. 저거 보고 그야말로 저기 완전히 뒤집어질 뻔했는데요. 뭐냐면 이미 4월 달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일본의 그 규제기관 개인정보 그 보호위원회에서 똑같은 이름의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다가 이걸 보냈다는 거거든요. 4월 달에 이미.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 내부에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행정지도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의 네이버에게 일본 총무성이 한 게 아니잖아요. 일본 총무성은 어디까지나 일본 기업 라인 야후에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본의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문제를 굳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를 한 거예요. 뭐라고 문의했냐면 이게 지금 그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도요. 거기에 이른바 정보 처리를 위탁받는 네이버로 인해서 발생한 건 규모는 저는 한 5만 건밖에 아니라고 저는 일본 자료를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이 사태를 잘 파악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에서 이미 4월 달에 일본의 개인정보위원회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렇게 보냈다면 이건 한국 정상적 역할은 굉장히 중대한 사태로 파악을 하고 초정부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신문 보도니까 좀 더 내려보면 아실 텐데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위원회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아예 대통령부터 대통령의 그러니까 한일 사이에 어떤 분쟁이 있는 것 자체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대통령이다 보니까 한일 사이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도 한국의 기관들은 그걸 외면했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권고에는 일본에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기 재발 방지를 위한 뭐 조치를 해라 아니면 뭐 과징금이 필요하면은 뭐 과태료든 뭐 물릴 수도 있는 건데 갑자기 총무성이 나서 가지고 불법적으로 지분 정리해 이렇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참.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이렇게까지 네이버가 고립되고 압박받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틀이 있고 권한이 있고 우리 국가가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그게 가동이 안 됐다. 그걸 전혀 하지 않았다.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최근에 한중 회담에서는 그 보호막조차 걷어져 버렸다. 네. 마음껏 들어와서 침탈하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일본이 우리는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일본이 대단히 선진국인 줄 알지만 IT 분야에서는 한국이 더 월등히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왜 이런 사태가 생기느냐. 네. 제가 아까 이게 이제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흔히 우리가 이제 빅테크라고 많이 하잖아요. 빅테크. 그럴 때 그 빅데이터에 기반한 그 빅데이터가 또 인공지능과도 이어지는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어서 다만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가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모입니까? 흔히 말하는 플랫폼에 가장 많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플랫폼, 일본은 문제는 그런 인공지능 산업, 빅데이터 그 기초가 된 가장 핵심적인 플랫폼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 국적의 플랫폼이 없어요. 결국은 이거는 일본의 그런 어떤 산업 정책
그것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죠. 역으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일본 자료를 보니까 이 라인 야후의 자료를 보니까요. 월간 열성적인 활동자 이 라인을 이용하는 한 1억 한 5천 명쯤 되고요. 가입만 한 사람도 뭐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대만 10억 명이 넘거든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그러네요. 국민 경제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광고가 탑재되고 쇼핑이 탑재되고 하면 거기 수반되는 이익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게 단순히 뭐 광고나 쇼핑을 넘어서서 향후 국제경제 핵심적인 내용인 인공지능 그 기반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틀인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거예요. 소프트뱅크가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라인을 먹고 싶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게 지금 50대 50 지분이잖아요. 저도 이제 생업은 변호사인데 많은 계약서를 검토하죠. 뭐 흔히 우리가 영어로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 국제 합작이라든지 또는 뭐 국내도 그런 여러 주주 간의 그런 협약들이 있는데 50대 50으로 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50대 50을 안 하죠. 하다못해 51대 49로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소프트뱅크의 어떤 치밀한 그런 전략이 처음부터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년 하다가 이거 내가 다 가져가야 되겠다. 근데 여기 불법적으로 일본 정부까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까요? 저는 저 개인적인 평가,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이게 이 사태의 가장 동인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출발은 저는 소프트뱅크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라는 나라, 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위기감, 장차 이 세계 경제 핵심이 되는 빅데이터 그 플랫폼을 일본이 없다, 일본은 없다. 이것이 저는 결합되었고 그게 이 윤석열 정권의 그런 성격에 맞추어서 저는 터져 나온 것이다. 네, 만만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 때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의 민낯을 본 것이죠. 팩스 보내가지고 그렇죠. 코로나 방역했던. 그렇죠. 그 일본이 그 정도였단 말이야. 생각해보면 20, 30년 동안 장기 침체 국면에서 그냥 나라가 망하고 있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일본 기업이 한국의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탈취해서 먹으려는 사건에 정부가 나서지 않고 이건 정부가 나설 문제가 아니야라고 선을 딱 그어준 사건. 이거 굉장한 매국노라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국제 통상 관점을 조금 이야기하면 심지어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은요. 이 개인정보 처리를 해외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게 미국의 강력한 요구예요. 이를테면 큰 그 시티뱅크라든지 국제금융자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걸 이용하는 세계 각 소비자의 많은 정보들을 모아서 그걸 통해서 뭔가 어떤 새로운 돈벌이를 어떤 수단으로 삼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그 개인정보 처리가 개인정보라는 중요성만 강조해서 각 나라에서 따로따로 처리해야 한다면 자기들 돈벌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에게 계속 그걸 요구합니다. 금융정보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 개인정보들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처리하게 해달라. 그래서 일본이 거의 동의를 해줍니다. 협정을 맺어서. 그리고 그거는 이미 한미 FTA도 우리도 동의를 해준 거고요. 저는 그거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본이 지금 이른바 개인정보를 빌미로 삼아서 이 개인정보, 일본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왜 한국에 위탁해서 처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 그런 문제의식 자체는 지극히 한국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는 그래, 이거 미국에 가져가서 처리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렇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만만하게 봤다고 하는데 저는 맥락이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기시다가 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함부로 다른 나라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하는 그런 지도자는 굉장히 찾기 어렵거든요. 네. 그걸 우리에게 막 하죠.
우리 변호사님이 국제법 전문가잖아요. 그렇게 쉽게 표현해서. 남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죠. 예. 국내법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거 사실 맞잖아요. 똑같은 예. 거잖아요. 에이 참.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일본이 법적 근거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일본 안보정보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법으로 와, 그러니까 이게 야 너 불법이잖아 그러니까 법을 하나 만들어갖고 통과시켜 버리는. 문제는 이제 그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요.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막상 미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정보들을 그럼 미국에 가져가서 처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본이 이른바 그런 법치라는 틀을 가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익과 어긋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차단하고 싸워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것은 뭐냐면 미국과 일본이 이 법의 지배, 법치라는 걸 들고 나온 이유는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하나였던 수식어였단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 관계, 대미 관계 한번 쭉 봐보십시오. 가치, 네, 함께라는 게 아니라 밸류, 뭐 어떤 일이 가치가 있다 없다 할 때 그 가치 외교를 대일 대미 외교의 핵심으로 내세웠어요. 가치 외교. 네. 그 가치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그 가치가 첫 번째가 법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미국과 일본이 겉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 나라의 국익을 이렇게 포장지가 그럴싸하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포장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고 계속 거기에 따라가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이를테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 자신의 가치 외교는 공산 국가들과의 반대, 소위 말하면 민주 국가들과의 연대 이 느낌인데 이거는 그 199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한치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연대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뭐든지 줄 수 있어 이 느낌이. 이미 노태우 전 대통령의 77 선언. 네. 굳이 우리가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 74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요. 완전히 그건 시대에 역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말을 할 수가 없죠. 예. 이번에 통과된 그 주요 경제 안보 정보법 통과 내용을 보면요. 기밀 정보나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하고 법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지금 법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저 중요 정보의 범위가 뭔지를 또 애매한 상황. 그러니까 막 갖다 붙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이른바 일본의 행정 지도가 굉장히 이제 악명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법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걸 네이버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미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체결한 투자협정, 아까 투자협정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국가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을 정식 테이블에서 국가 대 국가로 협의를 해 요구할 권한이 있어요. 14조에. 협의가 안 돼. 그럼 2달 안에 제3국의 사람까지 다 넣어서 어떤 국제 그걸 이제 중재라고 하는데 제 말씀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뭐 법으로 해결되지 않겠죠.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자신의 권한을 국제법적 권한 행사에서 벽을 쳐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벽을 칠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벽을 지금 허물어 버리고 있다는 거죠. 외교의 기본이 국익이잖아요. 자국의 이익. 근데 윤석열은 그게 없어요. 굳이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내 정권의 이익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 등이 우리 정권을 지켜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정권이 뭐냐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부부가 정권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권이라고 할 때는 그죠? 적어도 국민의 어떤 동의에 의해서 일정한 통치 권한을 어떤 행사를 받은 그런 어떤 정당성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이거는 저는 정권적 차원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죠.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윤석열이 뭐 외교하고 뭐 별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막을 아예 없애줬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망.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게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 서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네이버에 직접 조언을 하고 계십니까? 직접은 아닙니다. 간접으로.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꼭 그 빠뜨려서 안 되는 게
네이버의 고용 문제, 노동자의 문제도 있고요. 네이버의 주주들 문제도 있거든요. 이게 네이버가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 국민 경제에 엄청난 어떤 잠재력, 우리가 가야 될 길, 저는 뭘 강조하고 싶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이제 국제 통상에서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네이버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영역을 넓혀온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중국 시장도 아닌 미국 시장도 아닌 제3의 시장에서 중요한 신산업을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네이버의 노동조합이라든지 여러 경로로 안 팔면 된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행정지도라는 걸 치고 들어와도 그 자체가 일본 국내법 위반이고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일본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본은 괴롭힐 거예요. 야금야금. 이를테면 이제 저도 제 사무실에서 이제 네이버웍스라고 굉장히 그 회사 업무 사내 통신으로 굉장히 이게 쓸모가 있거든요. 1년에 한 100 몇십만 원 주고 쓰고 있는데 일본 중소기업도 이 라인웍스를 쓰고 있는데 일본의 기업들에게는 직접 손을 못 댈 거예요. 일본 그 정부가 일본 중소기업에게 너네 라인웍스 쓰지 마라 말을 못 할 텐데 다만 일본의 자치단체들도 이걸 상당히 쓰고 있어요. 자치단체들에게는 꼭 써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일부 그렇게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네이버가 이 지분을 소프트뱅크에게 팔 거냐 말 거냐 하는 것까지를 일본 정부가 그걸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윤석열이 기시다를 만나기 전에 전망은 결국에는 네이버가 라인을 일본 쪽에 팔 거다. 대신에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논란이 되니까 잠깐 잠복해 있지만 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 팔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압박을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보여줬는데 심지어 이 자본관계를 아예 넣지 않고 있는 이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금 이 지난주에 나온 자기들 이 행정공고에 대한 의견서를 공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좀 미진하니 이건 이제 네이버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형식상으로는 일본 기업인 라인 야후사에게 하는 거죠. 네이버는 한국 기업이니까 일본 국가기관이 네이버에게 직접 말 못하는 거죠. 이 일본 기업인 라인 야후에게 다시 지금 이제 일종의 또 행정 공고를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6월 28일까지 다시 보고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일본 기업 국가는. 그런데 그런 압박을 소프트뱅크가 이제 이용하는 걸 염려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싸게 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라 그럴까 단지 그 지분만 사느냐 안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10억이 만들어내는 그런 빅데이터 이것까지 다 소프트뱅크가 이제 자기들 영향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전망, 이후의 전 대응 방향은 일단은 네이버가 서둘러서는 안 되고 팔아서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건 또 네이버의 영역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저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가 지금은 단호하게 대응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가 제대로 대응을 하면은 이 문제는 저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마치 이게 지금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요. 2017년인가 18년인가 수출 규제 있었죠. 그 일본이 지금 수출 규제, 네, 2탄을 쏘았다고 보는데 다만 수출 규제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이거를 수출을 막는 거니까 적어도 그 점에서는 일본 기업에게 스스로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맞죠. 못 팔면 못 팔게 하는 거니까. 예. 근데 이거는 그 정도까지 직접 일본 기업의 어떤 불리함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해서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헐값에 지분을 넘겨받고 그걸 통해서 일본이 그토록 갈망한 국제적인 빅데이터 기반이 된 플랫폼을 일본에 갖는 거. 그러니까 1탄의 수출 규제가 일본이 왜 실패했는가? 이런 것을 저는 많이 스스로 돌아봤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집요하게 계속 압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그 압박이 갖고 있는 한계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그 약점을 치고 들어가서
당당하게 국제법적 권한을 행사를 함으로써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한일 사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일본과 국제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러면 일본에 들어와서 앞선 혁신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이게 나중에 일본의 산업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지분 뺏기고 기술 뺏기고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은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이 중국 대하듯. 그렇죠. 사실은 딱 그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적성국이라 사실 가능한 거고. 근데 뭐 소위 말하면 동맹국이라면서요. 가치 외교 한다면서요. 그런 네. 식으로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진짜 무능한 대통령 하나가 왜 그 문재인 정부 때 무역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였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벌어진 전쟁인데 이거는 노라는 말을 아예 못하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출 규제 때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일본을 묶어둬야 된다. WTO도 제소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줄여나가면 일본이 결국은 후퇴할 것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는 그것보다는 일본이 쉽게 후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일본에게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국가가 당당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예. 이건 이미 일본 스스로도 국내법 국제법 위반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네요. 딱 간을 보고 상대가 만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불법적인 거 총동원해서 가져오면 그만이. 사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민족 특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임진왜란이나 2차 세계대전이 다 그런 맥락 아니에요. 약해 보이면 가서 물어뜯고 아예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특성이 지금 현재 21세기에 다른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왜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딱 거기에 맞춰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혹 그렇게 이해하면 그 정도 이해하면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줄기차게 저도 이제 정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법 권한을 빨리 행사해라. 그 해법은 아까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밖에 만들 게 없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 않으면 사실 속수무책인 거죠. 그러면 이제 네이버는 굉장히 이제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거죠. 뭐냐면 장기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전혀 정당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좀 소프트뱅크에게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팔 거냐라고 문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문제를 팔겠다고 라고 그럼 국민으로 가면 딱 들어서면 그 순간 저는 굉장히 네이버가 불리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기반들을 제값을 못 받고 넘겨줄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지분을 정리를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는 안 된다. 힘들더라도 네이버가 버틸 수 있도록 국가가 당연하게 너무나 이건 국가가 제대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서 일본에게 법을 지켜라. 국제법을 지켜라. 만약에 국제법 지키지 않고 한국 기업의 지분을 탈취를 하는 과정으로 가면 이건 중대한 한일 관계의 심각한 한일 관계 근본 관계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거죠. 야씨. 정권 하나 잘못 들어서서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만약에 민주정부였다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지금 제가 이제 낙선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을 보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거기에 무역전쟁 나옵니까? 나오죠. 아. 네. 민주적인 국가, 정상적인 국가였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개인정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4월달에 그 문제를 심지어 일본으로부터 정식으로 메일을 받았다. 그럼 당장 대통령이 보고가 됐겠죠. 그래서 대통령이부터 시작해서 총체적으로 대응해서 사전에 그런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나오지 않도록 처음에 비공식적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 그때는 싸워야죠. 이게 만약에 일본이 정반대 상황이었다면 일본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가 사실은 해법일 것 같습니다. 아니 심지어 대한민국의 정당화 대법원 판결마저 국제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강제동원? 네, 그랬던 일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반대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심지어 뭐 정한론까지 나왔겠죠. 정한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 네. 이게 있잖아요. 저 강제동원 관련해 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돈 내서 재단 만들어서 출연해 가지고 뭐 배상을 하네 보상을 하네 했잖아요. 그럼 기시다가 왔어요. 지금 그게 벌써 한 2년 다 돼가는 상황이면 니들은 왜 안 내냐 그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기시다가 누굽니까? 2015년 박근혜 그 정말로 잘못된 이른바 위안부 합의 그때 일본 당사자가 기시다 당시 외무상이었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도저히 역사정의도 부정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최소한의 그런 어떤 그 국가적인 역할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들어가는 그 출발이 2015년이거든요. 그 기시다가 그 기시다가 지금 기시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이 네이버 문제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한중일 회담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정반대로 이게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한국 대통령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대해서 이게 지분 조정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있긴 합니까? 그럼 뭐라는 거예요? 좀 빨리 참 미치겠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는 건 정말 비극입니다. 정말 그 입에서 있잖아요. 단어가 확 떠오르는데도 이거를 뭐 갑자기 점핑해서 이야기하는 느낌이 드는 약간 우기는 것 같아서 참기는 하는데 사안 이런 사안이 수십 개가 널려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특검에 관한 문제. 그렇죠. 아까 처음 그 이야기로 돌아가면 우리 일반인들도 공과사는 분리하잖아요. 참 진짜 막 희대의 인물 하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네. 아이고. 근데 진짜 우리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국익을 위해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토요일마다 국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법적인 전문가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시면은 뭐 국제법 관련해 가지고 온갖 소송을 다 그러니까 광우병 소고기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막 근데 이 문제는 일본 대 국제사회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어서 이 문제를 같이 바른 방향으로 풀어가려고 뭐 일본의 법적이라든지 또 국제사회 속에서 좀 나름대로 해법을 이렇게 모색하고 있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네이버의 근로자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네이버가 이런 중요한 어떤 그 사업을 중요한 이게 정말 시간만 더 있다면 제가 이게 얼마나 우리 국민에게 큰 의미인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함부로 제가 지금 네이버 경영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절대 이걸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 팔지 마라. 네. 저는 해법이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빨리 바꿔야 됩니다. 맞습니다. 할 말을 해야지. 맞습니다. 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뭐 이런 정권이 다 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갑자기 처음에 뵀을 때 그 느낌 잘 싸우셨는데 몇 안 되는 낙선자가 되셨어요. 제가 많이 부족했죠. 아니 지역이 또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네. 저 지지해 주신 우리 유권자분께 한 번 더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자, 성규 변호사 이런 인재가 지금 아직도 국회를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으니까 또 있어요, 기회는. 도전하다 보면 뭐 다음에는 저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꼭 뭐 선거만이 우리가 할 어떤 그렇죠. 공간은 아니고요. 네, 일상적으로도 늘 필요한 일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지난번 선거 직전에 여기 다녀가서 너무 큰 힘이 됐고요. 제가 그때 이 송파라는 지역에서 좀 고군분투했었는데
그때 프로그램에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참 마음이 그래도 어쩌겠어요.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해야지. 그럼요. 예. 자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